형님들,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추석 아침에 짙은 안개가 산자락을 감쌀 때 나는 형들과 함께 어머니 묘로 향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추석이었다. 묘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니의 무덤 바로 옆에 한 마리의 노루가 죽어 있었다. 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상민 형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큰형은 노루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상했다. 이 산에서 노루를 본 적은 거의 없었고 왜 하필 어머니 무덤 옆에서 죽어 있을까? 형님들,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말에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 아래서 올라오는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큰 며느리 순이었다. 50년간 우리 집 제사를 도맡아 해온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순이가 노루를 발견하고는 놀랐다. 그 뒤로 영자가 올라왔다. 둘째 며느리 영자는 검은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이 산에 노루가 살긴 했나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정숙은 가장 조용했다. 막내 며느리인 그녀는 노루를 한참 바라보더니 어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순이가 제사상을 차리려 하자 영자가 나서서 음식 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5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순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정숙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꽃을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산림청 직원이 노루를 처리하고 내려간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장 문제를 논의했다. 큰형이 풍수지리사와 상담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영자가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큰형은 삼형제가 부담하겠다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순이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호함이 떠올라 있었다. 50년 동안 제가 이 집 제사를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이장 비용은 아들들만 부담한다고요? 모든 시선이 순이에게 집중되었다. 영자도 순이의 편을 들었다. 자신들도 이 가정의 일원이며 어머님을 모시는 일에서 왜 며느리들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반문했다. 정숙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59년을 살아오며 쌓인 무언가가 깊이 서려 있었다.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큰형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이장 이야기를 꺼낸 건 단순히 풍수 때문만이 아니라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무덤에 뭔가 중요한 걸 함께 묻어달라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정숙이 갑자기 일어서서 무덤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님,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요?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다. 큰형이었다. 이장을 위해 풍수지리사와 함께 미리 묘소를 확인하러 간다고 했다. 산에 도착했을 때 풍수지리사는 이미 묘소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나침반과 측량 도구를 들고 꼼꼼히 땅을 살펴보았다. 이상합니다. 이 자리의 기운이 보통이 아니에요. 풍수지리사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무덤에서 약간 떨어진 곳을 파보자고 제안했다. 얕게 파자마자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나무 상자였다. 상자를 꺼내 열어보자
우리 모두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순이에게, 영자에게, 정숙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큰형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 중 하나를 펼쳤다. 내용을 읽어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각각의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써놓으셨다. 자신이 며느리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정숙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다는 후회의 글이었다. 수첩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알고 계셨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계셨다. 더 깊이 파자 또 다른 상자가 나왔다. 이번에는 훨씬 무거웠다. 상자를 열자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다. 금괴였다. 작은 금괴 여러 개와 보석들이 촘촘히 들어 있었다. 감정사가 와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략 3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며느리들이 산길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큰형이 황급히 금괴 상자를 다시 묶고 흙을 덮었다. 풍수지리사에게는 오늘 본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순이가 가장 먼저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무덤을 정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영자와 정숙도 곧 도착했다. 영자는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지만 정숙은 유독 초조해 보였다. 그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큰형이 풍수지리사를 소개했다. 이장을 위한 사전조사를 하러 왔다고 설명했지만 며느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순이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영자는 풍수지리사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나는 어머니의 편지들을 품속에 숨기고 있었지만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다.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었다. 순이는 어머니가 이 자리를 좋아하셨다며 이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영자는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면 옮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어머님도 좋은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영자의 말에 순이가 날카롭게 반응했다. 50년 동안 어머님을 모셔온 자신보다 영자가 어머님을 더 잘 안다는 뜻이냐고 되물었다. 정숙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우리 모두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이틀 후 큰형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순이가 혼자 산에 올라가 무덤 주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삽을 손에 쥔 채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주변 땅이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었다. 큰형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순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어젯밤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셨다고 했다. 무덤 밑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으니 찾아달라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순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리며 땅을 파헤치려 했다.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자신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반복했다. 큰형이 순이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순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어머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외쳤다. 그때 영자와 정숙이 나타났다. 영자는 즉시 순이에게 다가가 삽을 빼앗으려 했지만 순이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다. 정숙이 조용히 순이 옆에 앉았다. 하지만 순이는 정숙을 밀어내며 소리쳤다. 정숙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어머님을 괴롭힌 진짜 범인이 정숙이야.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짜 미친 사람은 따로 있어. 순이가 정숙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순이가 병원에 입원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큰형은 며느리들을 불러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순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걱정을 표했다. 50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그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웠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은 여전히 조용했다. 순이가 자신을 지목하며 했던 말들이 그녀를 위축시킨 것 같았다. 큰형이 이장 계획을 당분간 미루자고 제안했다. 순이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영자도 동의했지만 정숙의 반응은 달랐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장을 미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순이의 상태도 무덤 때문에 악화된 것 같다며 어머님을 좋은 곳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다. 영자가 정숙의 의견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소극적이던 정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의외였다. 정숙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자신도 요즘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영자가 갑자기 제안을 했다. 자신이 순이를 대신해서 당분간 집안일을 돌보겠다고 했다. 제사 준비도 자신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이 영자의 제안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님의 제사만큼은 자신이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약속인데? 영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정숙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순이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과 달랐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빛에는 깊은 의심이 서려 있었다. 큰형이 가족회의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이장을 확정적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이었다. 순이의 상태를 고려할 때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순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무덤 밑에 정말로 뭔가 묻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영자가 순이의 제안에 반대했다. 무덤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정숙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희가 직접 파보죠. 정숙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녀는 전문가를 부르지 말고 가족끼리만 확인해 보자고 했다. 영자만이 끝까지 반대했다. 이런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결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정됐다.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다. 순이와 정숙이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영자도 결국 따르기로 했다. 새벽 5시 우리는 산으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묘소에 도착해 삽질을 시작했다. 순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파헤쳤고 정숙도 조용히 도왔다. 영자는 주변을 살피며 혹시 누가 올까봐 경계하고 있었다. 얕게 파자마자 나무 상자가 나왔다. 며느리들이 모두 숨을 멈췄다. 큰형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더 깊이 파자 두 번째 상자가 나왔다. 첫 번째 상자를 열자 어머니의 편지들이 나왔다. 두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며느리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금괴와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죠?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큰형이 대략 30억 정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숙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녀는 금괴보다 편지에 더 관심을 보였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정숙의 말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정숙이 편지를 읽는 동안 순이와 영자는 금괴에 집중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금괴의 개수를 세기 시작했다. 갑자기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편지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셨다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순이가 자신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읽어가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순이에 대해 느꼈던 진심이 적혀 있었다. 겉으로는 차갑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겼다는 내용이었다. 영자도 자신의 편지를 펼쳤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영자의 부잣집 출신 배경 때문에 일부러 더 엄하게 대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어머니는 세 며느리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적어 놓으셨다. 자신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을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고백이었다.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의 편지가 맞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시작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정말로 자연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 직접 해를 가한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약을 끊으셨다는 것이었다. 정숙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마지막 몇 달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며느리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것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금괴의 출처였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금괴들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모은 거였어?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셋이 함께 어머님 모르게 저축해온 것이라고 고백했다. 어머니의 편지와 정숙의 고백 이후 우리는 모두 산 아래로 내려와 집에서 다시 모였다. 거실에 앉아 있는 새 며느리의 모습은 전과 완전히 달랐다. 순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이 어머님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님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믿고 의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영자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자신의 집안 배경 때문에 어머님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편지를 읽어보니 오히려 어머님은 자신이 너무 편하게 살까봐 걱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숙은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깊은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어머님의 진심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큰형이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영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곧 차를 끓여와서 모든 사람에게 따라주었다. 평소 같으면 순이가 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역할이 바뀌었다. 정숙이 조용히 제안했다. 30억의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의논해 보자고 했다. 이 돈은 어머님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 나누어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이가 정숙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돈은 단순히 저축한 돈이 아니라 50년간의 가족사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영자는 다른 제안을 했다. 이 돈으로 어머님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했다. 장학금을 만들거나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더 있다고 말했다. 누구였는지 말해봐. 순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봤다. 정숙이 한참 동안 침묵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괴로움이 새겨져 있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털어놓았다. 밤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하는 소리가 들렸고 전화도 자주 끊어졌다고 했다. 어머님은 정숙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다. 다른 며느리들이나 아들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머님이 마지막 며칠 동안 하신 말씀이었다. 정숙에 따르면 어머님은 며느리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믿고 계셨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으셨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셨다고 했다. 순이가 그 말을 듣고 격하게 반응했다. 어머님을 해치려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자신은 5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님께 해를 끼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영자도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 해도 시어머니를 해치려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며 정숙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약을 끊으신 것도 누군가 약에 무언가를 넣을까봐 두려워서였다고 덧붙였다. 정숙이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님은 마지막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했다. 정숙이 준비한 음식만 조금씩 드셨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순이와 영자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어머님이 누구를 두려워하셨던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정숙만을 믿으셨다면 나머지 두 며느리 중 누군가를 의심하셨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다. 방금 전까지 화해 분위기였던 것이 순식간에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었다. 정숙이 더욱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자신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셨다고 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어떤 진실을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숙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숙이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자신을 불러서 한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어머님은 정숙에게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으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순이라고 지목하셨다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어머님을 위협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격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님이 순이의 이상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밤늦게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 어머님의 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그리고 어머님을 바라보는 이상한 눈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고 했다. 순이가 손을 떨며 부인했다. 자신은 그저 어머님을 정성껏 돌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약도 제때 드시라고 챙겨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때 영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실 자신도 순이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순이가 어머님의 방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무엇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큰형이 다급하게 물었다. 서랍장이었어요. 어머님이 안 계실 때 서랍을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영자의 증언에 순이가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님이 드실 약을 정리해드리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정숙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어머님이 생전에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했다. 순이가 어머님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다. 그건 제사 비용 때문이었어요. 순이가 절규하듯 외쳤다. 5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매번 제사 때마다 제 돈으로 음식을 사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순이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50년간 쌓인 한을 쏟아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어머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절절하게 토로했다.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셨다고 했다. 오히려 다른 며느리들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았다고 울먹였다. 특히 영자에게는 부잣집 며느리라며 늘 좋게 말씀하셨고 정숙에게는 조용하고 착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했다. 순이는 자신만 항상 구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음식을 해도 짜다 싱겁다 하시고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더럽다고 지적하셨다고 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어머님의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정말 제사 비용 때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점점 그 돈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해치지 않았어요. 순이가 울부짖으며 외쳤다. 자신은 그저 돈을 조금 빼간 것뿐이지 어머님께 직접적인 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정숙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어머님의 마지막 며칠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머님이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안다고 말했다. 순이가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해도 그 두려움만으로도 어머님은 충분히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라고 했다. 영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실 자신도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 역시 어머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저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아요. 영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자신은 돈을 빼가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 일부러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영자는 그때 어머님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가 어머님의 심장에 이상이 생긴 첫 신호였을 수도 있다고 후회스러워했다. 모든 며느리가 각자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가운데 정숙만이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직 털어놓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정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사실, 저도 어머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정숙의 말에 거실이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정숙은 어머님과 큰 싸움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어머님이 자신을 다른 며느리들과 차별 대우한다고 왜 자신에게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느냐고 따졌다는 것이었다.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다고 정숙이 회상했다. 어머님은 정숙을 가장 사랑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정숙의 조용한 성격 뒤에 숨겨진 강한 의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이 무서우셨다는 것이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이 어머님께 두려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 후 정숙은 어머님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어머님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밥상을 차려드려도 나몰라라 했다고 했다. 그런 상태가 며칠 지속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날 아침 정숙은 어머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일부러 모른 척했다는 것이었다. 1시간 후에 가보니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고 털어놓았다. 만약 제가 그때 바로 갔다면 어머님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숙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집과 화 때문에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을 놓쳤다고 자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큰형이 정숙을 위로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순이도 정숙의 손을 잡았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서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어머님의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자 역시 동의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어머님이 돌아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했다. 며느리들의 고백이 모두 끝난 후 거실에는 묘한 평온함이 흘렀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갈등이 모두 풀어진 듯했다. 하지만 정숙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중요한 말이 더 있다고 했다. 정숙이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것은 작은 봉투였다. 그녀는 이것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열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열어보겠다고 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쳐보자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으며 며느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다. 무엇보다 자신이 며느리들을 모두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했다는 내용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쇠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 열쇠는 어머니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의 열쇠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금고 안에는 진짜로 며느리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하셨다. 모든 사람이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옷장을 뒤져본 결과 정말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열쇠로 금고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몰래 저축하고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이었다. 통장들을 확인해 보니 각각의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이 저축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몰래 각 며느리들을 위해 따로 저축해 놓으신 것이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너희들 덕분에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돈은 너희들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라고 준비한 것이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나를 원망하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후 며느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이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순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이 어머님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머님이 이미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미안하다고 말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이 자신을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저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정숙은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된다고 덧붙였다. 큰형이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어머니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이장해 드리자고 제안했다. 며느리들도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정숙이 다른 제안을 했다. 어머님을 이장하기 전에 가족 모두가 함께 어머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자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리자고 제안했다. 모든 사람이 정숙의 제안에 동의했다. 다음 날 우리는 어머니 묘소에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진심을 담은 화해의 의식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가족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머니 묘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모든 사람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며느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산길을 올랐고 형들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뒤따랐다. 묘소에 도착해서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했다. 순이는 음식을 정리하고 영자는 제사상을 차렸으며 정숙은 꽃을 정성스럽게 꽂았다. 더 이상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갈등은 없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각자가 어머니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순이는 어머님을 오해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렸고 영자는 어머님의 깊은 사랑을 몰라봤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정숙은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제사를 마친 후 우리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둘러앉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장은 하되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기로 했다. 30억의 금괴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다. 일부는 어머님의 새로운 묘소를 꾸미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머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불우한 학생들을 돕기로 했다. 어머님이 각 며느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돈은 각자가 가져가되 서로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그때 갑자기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번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의 화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바람과 함께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이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풍수지리사와 상의해서 어머니께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았고 새로운 묘소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이장하는 날 온 가족이 참석했다. 어머니의 관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동안 모든 사람이 숙연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새로운 자리는 예전보다 훨씬 좋았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며 멀리 아름다운 상경치가 펼쳐져 있었다. 새로운 묘소에 어머니를 모신 후 우리는 다시 한번 제사를 지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영혼이 새로운 곳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 제사가 끝난 후 순이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 이제 정말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어요. 영자와 정숙도 각각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감사의 마음만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큰형이 나와 둘째 형에게 말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다워진 것 같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슬프지만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 달 후 우리는 어머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박순덕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다. 순이, 영자, 정숙은 재단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생겼다. 재단 사무실에 어머니의 사진을 걸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머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있던 날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 심사를 하면서 며느리들은 어머님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들도 어머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감사 인사를 했다. 박순덕 할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어머니의 새로운 묘소를 찾아갔다. 장학재단 소식을 어머님께 전해드리기 위해서였다. 묘소에 도착하니 어머니의 무덤 주변에 예쁜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이름으로 좋은 일을 시작했어요. 정숙이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야생화들을 흔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순이를 안아주셨다. 고생 많았다. 우리 큰며느리야. 어머니의 말씀에 순이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제 정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고 벌써 2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며느리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재단 일을 논의했고 이제는 진짜 자매처럼 친해졌다. 순이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떠맡지 않았다. 영자와 정숙이 자연스럽게 분담해서 도와주었고 명절 때도 함께 준비했다. 제사 역시 세 사람이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영자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재단의 회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숙은 학생들과의 상담을 맡았다. 그녀의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 덕분에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 큰형은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서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했다. 둘째 형과 나도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재단 일에 참여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영이라는 학생이 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편지를 읽으며 며느리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영자가 제안했다. 매년 어머님 기일에는 장학생들을 초대해서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행사를 하자고. 모든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다. 정숙이 덧붙였다.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웃으실 거라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 우리는 특별한 추도식을 열었다.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다. 추도식은 어머니의 새로운 묘소에서 열렸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어머니의 묘 앞에 모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학생 대표가 나서서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박순덕 할머님 덕분에 저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갔다. 마지막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이가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며느리들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했다. 영자도 동의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은 슬프지만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숙을 바라봤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 될 거다라고요. 정숙이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은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머니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셨고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다. 해가 저물어가는 산 위에서 우리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들은 서로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